안녕하십니까.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강의하게 된 외자운용원 운용전략팀 배상인 과장입니다. 외자운용원은 4,7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550조 달러 규모인데요. 저도 가끔 제가 맡고 있는 외환 보유액 규모를 보면 놀랄 때가 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운용전략팀은 외자운용원의 프론트 데스크로 투자운용부의 주무팀입니다. 외환보유액을 어느 나라, 어느 채권에 투자할지, 직접 투자할지를 관리하고 그 비중을 조절해서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의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투자하는 일 외에도 저희 팀에서는 은행들과의 교류를 통해 각종 시장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고 이를 은행에 전달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결국 제 일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행내에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의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경제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 지표, 금리, 주가, 환율, 원자재 지표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요 이슈로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 국면 평가 및 주요 금융 변수에 대한 영향, 두 번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그 영향에 대해서 강의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결론은 조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시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저금리 시대의 도래에 대한 최근 논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주요 경제 흐름 변화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 테마는 아무래도 코로나19였습니다. 그 발생 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매우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각국의 주요 국가의 성장 및 물가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상황 변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일단 코로나 확산기를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 표시하신 거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오는데 일단 3월 초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이제 크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2차 확산은 규모가 좀 작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때는 해외에서는 검사 횟수도 좀 적고 해서 정확한 숫자인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쯤 들어 3차 확산이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4차 확산은 백신 접종 등으로 조금 적게 나타났고 5차 확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좀 크게 나타난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점은 약간 7, 8월, 1, 2월 그러니까 학교 겨울방학과 겨울 시즌에 맞춰서 좀 크게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왔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는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좌우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 속도와 각국에서 시행한 각종 봉쇄 조치의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국 백신의 완전 백신 접종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백신 생산국으로서 올 초부터 굉장히 빠르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올 7월, 8월 여름경 되면은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속도가 많이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중국과 유럽연합의 백신 접종률이 미국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로 가시면 옥스포드 스트레이전시 인덱스라고 100에 가까울수록 봉쇄 조치를 조금 더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를 보시면 1, 2차 확산기와 3차, 4차 확산기 그리고 5차 확산기 때 미국과 유럽에서 대응이 좀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차, 2차 확산기 때는 양국에서 모두 봉쇄 조치가 굉장히 강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 강화 때문에 3월 말에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재정 부양책을 굉장히 크게 했음에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차 확산, 4차 확산 기회는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미국과 독일의 대응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의 경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면서 봉쇄 조치를 크게 강화하지 않고도 경제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초록색 선이 미국인데 봉쇄 조치를 내리기 시작하고 반면에 유럽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이때 좀 차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5차 확산기 때는 또 반대입니다. 유럽은 더 높은 완전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조금 더 봉쇄 조치를 많이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셨는데요. 이번엔 유럽의 상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 표에서 미국과 다른 특징적인 점이 3차, 4차 확산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점,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렸던 영향으로 미국보다 영향이 굉장히 크게 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5차 확산은 조금 미국보다 안정적으로 넘어간 편인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수상한 움직임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검정색 선이 유럽연합의 신규 확진자 수고 파란색이 사망자 수인데 최근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점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겨울에 조금 위드 코로나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보셨다면 이번에는 각국의 성장 및 물가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일단 각국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 국가의 재정 적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GDP 대비로 표시돼 있고 점선은 블룸버그에서 예측하는 그 중간값입니다. 보시면 미국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재정 정책을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럽과 중국도 크긴 하지만 금융 위기 시에 비하면 살짝 높아진 정도입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경우도 일단 주요국 정책 금리만으로 판단해 보자면 정책 금리가 20년 초에서 내려왔던 폭 자체가 연준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왜 정책 당국자들이 정책 금리를 그렇게 올리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았는데요. 일본처럼 계속 낮게 유지하면 더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 나온 논문 중에 좀 재밌었던 게 도이치뱅크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정책금리 인상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다시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경제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고착될 경우에 문제점인데요.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실시한 국가 두 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BOJ가 1999년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하고 1916년에는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ECB의 경우에는 2014년 6월부터 정책금리 인하,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 그 다음에 2015년 3월에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등 완화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적국 정책금리 그래프를 보시면 연준 페드가 금리를 계속 2010년대 후반에 인상한 거에 비해서 BOJ와 ECB는 굉장히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도이치뱅크 보고서에서 나왔던 표인데 정책 당국이 실질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부도율이 일단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비 기업이 양산되고 경제 내 구조 조정이 지연되면서 새로 경제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마지막 결론은 향후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실질 GDP를 늘리고
기업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배경 지식으로 간단하게 짚고 가고 싶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국 중앙은행 자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미달러와 환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DXY는 미달러와 환율의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6개 통화를 가중평균에서 나타낸 지표고 커지면 미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낮아지면 미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중앙은행 자산 규모를 보시면 2014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요인 등으로 연준은 검정색 선은 양적 완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ECB와 BOJ는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표에서는 저의 그 글들이 여기 동그라미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은 일단 각국의 성장률과 통화정책 차별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아까 통화정책 차별화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 첫 번째 그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미달러와 환율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 2017년에는 유로화가 많이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 지역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로 지역 성장률도 굉장히 좀 미국보다 높은 상황이 2년 딱 지속되는데요. 그때 유로화가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후 작년에는 미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미달러화가 다시 약세를 보였던 모습이 커다란 흐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후 각국의 성장과 물가가 전망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주요국 경제 규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은 굉장히 빨리 코로나가 잡히면서 작년 2분기에 이미 경제적 손실이 다 회복이 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유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차 확산기에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W형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오른쪽 네모 그래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6-17년에 유로 지역 경제 성장률이 미국을 잠깐 추월했던 점이 좀 재밌었고 그리고 블룸버그 예측치를 보시면 각국 성장률이 2023년까지 일단 중국은 과거 대비 조금 하락한 모습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2% 이상이면 보통 2%를 미국과 유럽의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많이 보는데 그래도 견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이벤트들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꾸준히 전망이 변화해왔는데 이 경제 성장률 변화들도 각국의 환율과 그리고 금리 수준에 영향을 많이 미쳐온 요소여서 잠깐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이벤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금년 1월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이후 재정 부양책 기대가 크게 확산되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계속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다가 7월 이후에는 백신 접종 속도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금년 6월 유로 지역 경제 회복 기금이 출범했는데요. 이 유로 경제 회복 기금이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사건으로 유로 지역에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공동으로 재정 정책을 추진하기 굉장히 용이해졌는데 그리고 또 빠르게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6월 이후부터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엔 7월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부동산 및 IT 독과점 제재, 전력난 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 전망을 보면
최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임금도 오르고 그리고 주택 가격도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 상승세가 금년 4, 4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각 투자은행들은 좀 전망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보면 유럽에서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미국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라는 점, 유럽이 기조적으로 좀 물가 상승률이 낮았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융시장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 나온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국제금융시장 지표 금리로서 여타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지표입니다. 그래프를 위주로 보시면 1차 확산기 때는 안전자산 수요로 일단 금리가 급락합니다. 0.54까지 급락했다가 그 다음엔 달러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 갑자기 sell everything,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도 급등합니다. 그 다음에 3월 23일 연준이 개입하면서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확산기에는 조금 위기감이 생기면서 다시 안전자산 수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3차 확산기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3차 확산기 때는 조지아주 선거도 있었고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서 금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4차 확산기 때는 이게 인프라안이 금리가 계속 조지아주 선거로 이렇게 이후 재정 부양 기대로 오르다가 막상 인프라안이 발표되고 나서는 조정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4차 확산기랑 조금 겹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차 확산기 때는 이제 그때도 그 경제 둔화 우려가 굉장히 급하게 확산되면서 금리가 다시 한 1.2 정도 수준까지 하락했고 최근에는 그 5차 확산이 조금 완화되고 또 각국 통화 중앙은행들에서 정책 금리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플레이션 기대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작년 이후부터 사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그 BEI 지표를 빼서 보통 실질 금리를 많이 산출을 하는데요. 실질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금리가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기대가 더 확대되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조지아주 선거 때문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인프라만 발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명목 금리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미국 브레이크 이븐 10년물을 보시면 이때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 2개를 친 때 인플레이션 기대가 굉장히 급등했던 시기입니다. 두 시기에 올해 5월 초와 10월인데요. 이때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가 고조되면서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에 여타국 금리는 굉장히 크게 미국 금리와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 국채도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미국 금리 움직임에 한 30% 정도는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자세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것을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일본과 유럽은 완화적 금융 정책을 지속하면서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채권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라고 되게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건 마이너스 수익이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금리 커브 10년물을 샀다가 1년물을 팔 경우에는 더 높은 금리 수준에서 샀다가 싼 금리 수준에서 팔게 되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금리 움직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 차익을 목표로 투자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이런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엄청나게 비중이 높았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투자할 만한 채권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 주요 주가 지표인 S&P 500 지수를 보시면 작년 1차 확산기 때 급락한 이후로 그 이후에는 거의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 이후에 통화 재정 정책 지원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금년 중 좀 미국 주가 지수는 또 특이한 게 코로나가 확산되던 이 2차, 3차, 4차, 5차 시기에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올라왔는데요. 이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는 금리가 안전자산 수요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주가를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여타국에 대해서 기술주 비중이 굉장히 높고 기술주는 또 주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올해 조정됐던 첫 번째 3월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조정이 됐고 기술주 조정됐다는 건 나스닥 지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5월과 10월에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가 고조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9월 달에는 기조적 고물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주가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 초부터 상승률로 봤을 때 중국은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이고 한국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통화정책 정상화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경기가 점점 규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장 전망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도 한국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미달러와 환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달러 환율 DXY 지표와 미국채 2년물 금리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미달러와 환율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미 연준에서 굉장히 큰 폭의 통화정책 완화를 실시하면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미 재정정책 확대 기대 그리고 빠른 백신 접종률 등으로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미달러 환율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치신 부분 두 개를 보면 이때는 미국 FOMC가 6월과 9월에 있었습니다. 그 FOMC 이후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면서 2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2년물 금리는 가장 단기 금리로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환율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왜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강세를 보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채권 투자로 그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해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 신흥국은 자금 유출 압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흥국 금리는 사실 미국보다 더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 국채를 매도하고 미국 국채를 사러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흥국 금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주가들이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가 확대되면서 조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특징이죠. 주요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은 석탄 산업 규제한다면서 급등하고 유럽에서 천연가스는 러시아 때문에 급등을 하고
러시아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이건 또 이제 난방유 등 원유 수요로 이전되면서 원유 가격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급등하더라도 늘 그 에너지 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게 빠르게 조정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조정이 빠르지 않았던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이 빠르지 않았던 점을 최근 이제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 때문에 전통적인 석유라던가 셰일가스 같은 산업에 투자가 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저투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서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리벤지 오브 올드 이코노미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중에 금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 가격에 대해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세 개 국면으로 제가 쪼개 보았습니다. 일단 작년 8월까지를 보면은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또 금리가 하락하고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대되는 이 네 가지 상승 요인이 모두 맞아 떨어졌던 시기가 작년 8월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금 가격과 이제 다른 지표들과의 이제 관계를 제가 오른쪽에 잠깐 써놨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3월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금년 3월까지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오르면서 금 가격이 하락하고 또 안전자산 선호도 약간 백신 접종으로 축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5월까지는 다시 인플레이션 기대 확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도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도 인플레이션 기대는 계속 확대되는데 왜 금 가격은 그만큼 따라 오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금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간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옛날만큼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금에 투자하는 수요는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요 이슈를 어떤 걸 적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금융시장이 매번 급변하고 이 주요 이슈들도 매 주마다 다르고 매일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낼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좀 길게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제들 위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경제 국면 변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9월에서 10월 중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급등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기대는 금융시장에서 이 수압 지표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OI라고 적힌 부분은 5년 뒤에 향후 5년 뒤 시점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 2015년부터 제가 그렸는데 미국도 한 과거 6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2%를 넘은 적이 거의 없는데 최근 들어서 2%를 일시적으로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 측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가격 등 이제 급등하면서 공급 측면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사실 많은 투자은행들과 정책 당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선을 긋고 있는 입장입니다. 살짝 갈 수도 있지만 과거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나타난 슬로우플레이션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요즘 경제의 그 구조상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산업의 비중 자체가
지금 현재 한 5% 내외 정도로 투자은행들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충격이 왔을 때는 에너지 산업 비중이 한 10% 정도로 굉장히 높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서 충격이 와도 다른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완충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프인데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고 이 미저리 인덱스라는 거는 고통지수라고 불리고 예전에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고통을 집계하기 위해서 처음 나타난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되게 간단하게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으로 측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원자재 가격 지수가 올라갔던 시점에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각 투자 은행들은 보통 이 기간을 슬로우플레이션 기간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올해 6월 이후 이 미저리 인덱스는 오히려 약간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또 특히나 실업률은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실업률도 내려오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국면이 그럼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게 사실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그래프도 도이치뱅크에서 이제 처음 제시를 했던 그래프입니다. 이건 미국의 각 연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이용해서 그 4개의 지표에 표시를 해놓은 점도표인데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골디락스 경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골디락스 경제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인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지도 않고 성장률도 괜찮아서 성장률이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안 높으니까 정책 당국에서는 긴축 기조로 전환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자산이 이제 랠리를 하게 되는 에브리싱 랠리 마켓이 나타나는 상황을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그로스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점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2% 이상이라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보통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 때문에 온 것도 있긴 하지만 높은 유동성 그리고 초과 저축 등에 따른 초과 수요가 고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국면 변동에 따라 금융시장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 2, 4분기까지는 골디락스 경제로 보고 있다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로스플레이션으로 보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스플레이션 시를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그로스플레이션은 두 가지 기간으로 좀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긴축하지 않고 놔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이 긴축 기조로 전환했을 때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긴축하기 전까지는 강세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로스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 연관된 팁스 금리 모두 상승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강한 수요를 반영해서 강세를 보이고 미 달러화의 경우에는 선진국 통화 대비는 어떻게 해도 거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신흥국 및 원자재 통화 대비로는 약세를 보이겠으나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 기조로 전환된 다음에는 모든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두 번째 금융시장 이슈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보면은 선진국 중앙은행 금년 중순 정도부터 정상화를 시작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경우엔 금년 이번 11월 FOMC에서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을 150억 달러씩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ECB의 경우에는 금년 4, 4분기 중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순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9월 달에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BOE의 경우에도 금년 5월부터 점차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캐나다의 경우에도 장은 조금 일찍부터 긴축 기조로 전환되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죠. 금년 10월 달에 자산 매입 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RBA의 경우에는 RBA는 호주 중앙은행을 의미합니다. 주당 자산 매입 규모를 50억 호주 달러에서 40억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최근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3년물 국채 금리를 0.1%에 맞춰두고 있던 것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금년 7월 14일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종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기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중앙은행이 모두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일 거라는 기대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OIS 커브에 반영된 정책금리 인상 횟수 기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일하는 블룸버그 모니터 단말기에서 보면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니터 단말기에 이제 치면 나오는데, OIS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루 이렇게 돈을 빌리는 금리인데, 사실 금융시장에서 무위험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RP 같은 게 원금 교환이 있는 그런 대출인데 비해서 OIS의 경우에는 그 금리 차만 청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금 교환이 없기 때문에 무위험 금리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 무위험 금리이기 때문에 정책 금리 기대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11월 2일 정도까지 그 정책 금리 인상 횟수 기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시면, 연준이 10월 1일에 0.5회에서 1.3회, 그리고 ECB의 경우도 계속 이제 내년 중에 정책 금리를 인상 안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면서도 이게 2.7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ECB의 2.7회는 다른 데 같은 횟수랑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ECB는 정책 금리 인상 그 조정 규모 자체가 0.1이고, 그러니까 10bp고 다른 중앙은행들은 보통 25bp씩입니다. 그리고 BOJ는 여전히 0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다른 BOC, BOE, RBNZ 같은 경우에는 4회 이상으로 굉장히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신흥국과 G10 중앙은행을 비교한 표인데요. 이거는 금리 인상 폭들을 합계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평균적인 금리 인상 폭이 아니라 G10의 경우는 10개 중앙은행에 향후 1년 내 정책금리 인상폭 기대를 합계시킨 거, 그리고 그 EM 19개국은 그 19개 국가가 합계된 거기 때문에 약간 그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신흥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굉장히 빠르게 치솟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서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폴리시 텐트럼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가 빨라진 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의 경우에는 단기물 금리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물 금리도 일단 그로스가 기반이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결국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것을 저희가 금리 커브 플래트닝 평탄화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금리 커브의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축소되는 거는 특히 이때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합니다. 보통 금융시장에서 베어라고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것, 채권으로 말하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가의 경우에는 신흥국에서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 긴축 기대가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선진국 주가지수보다 신흥국 주가지수가 훨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환율은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이게 긴축이라는 게 결국 돈을 덜 쓰고 경제 내에 돈이 덜 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표와 대비를 해주기 위해서 짧게 금년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유로와 엔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금리 통화는 약세를 보였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BOJ는 변함이 없었고 유로도 빨라졌긴 했지만 여타국 대비로는 좀 느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환율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중국은 왜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위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CNI는 왜 강세를 보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서비스 수지도 흑자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여행을 덜 나가면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로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투자를 하다 보면 중국 채권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 채권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채권만 거의 3% 내외의 금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계속 개방되면서 위안화 환율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내부 이야기가 많습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금융시장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조금 옛날 과거 10년에 비해서 조금 더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금 완화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미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 FAIT라고 불린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을 작년 9월에 도입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뭐가 다른가 과거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과거에 연준이 금리 올렸던 시기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2%가 되지 않아도 앞으로 2%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금리를 올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에버리지 타겟팅을 쓰겠다는 거는 약간 포워드 루킹하면서 그 선제적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 숫자를 보고 확인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개념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씩 늦어질 거다. 과거 대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년 7월 달에 대칭적 물가 목표제로 변경했습니다. 2% 상한이 넘어가면 금리를 올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2% 내외까지는 물가 상승률 올라가도 용인하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기조를 변경한 건데요. 이 두 개의 변화가 앞으로 금융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실 미 연준이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높아서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도 이 본인들의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에 또 이제 일치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긴축을 늦추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중앙은행 전체 금리 전망이 있는데요. 이게 선진국
이제 2023년까지 블룸버그 전문가들이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정책금리, 평균 정책금리를 예측한 것이 이제 뒷부분의 음영입니다. 보시면 신흥국 중앙은행 정책금리가 금년 4분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오를 거로 예측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오른다 해도 과거 수준 대비로는 좀 낮은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실 중국 성장률 둔화, 그리고 각국에서 요즘 실시하고 있는 그 국수주의 정책들, 무역 전쟁, 그런 것들이 신흥국엔 굉장히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 따라서 신흥국 정책금리 기대 수준도 과거 대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테마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입니다. 일단 주요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들을 많이 추진 중이죠. 그래서 ESG 채권을 발행하고 그쪽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탄소 관련 규제를 높이는 등 그런 그 전체적인 그런 기후 변화를 위한 그 성장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성장 전략 변화 과정에서 약간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4개 정도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헝다 사태가 최근에 났었죠.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면서 부채 비율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성장보다는 소득 불평등과 환경 오염 등을 조절해 가면서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대체하는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입을 대체한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겠지만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 또 기술 전쟁, 국방 분야로의 지출 확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성장 전환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성장의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각국의 리쇼어링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분산되어 있는 공급 체인이 각국의 물자 조달에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이면서 다들 자국 내 제조업을 키우고 또 안정적인 공급 체인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그러면서 리쇼어링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 무역이 좀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지역에서도 재정 정책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2023년까지 유로 지역 재정 준칙, 각국의 이제 부채 비율, 유로 재정 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각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로 제한하고, 그리고 각국의 부채 비율을 GDP 대비 60%로 제한하는 것을 유로 재정 준칙이라고 적용을 해왔는데, 금방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2023년까지 동준칙 적용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유로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재정 적자의 그런 재정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 준칙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금리 상황에서 재정 부양책을 크게 펼치지 못할 경우에 경제를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게 유로 재정이기 위해 이 위기 이후에 유로 지역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던 기저에는 유로 지역에서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던 것이 깔려 있다는 그런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 경제 회복 기금이라는 것도 출범해서 그런 한도를 좀 풀어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유럽 지역에서 재정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눈여겨보아야 할 사안 같습니다. 이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를 이제 좀 종합해서 보면은 성장 측면에서는 그 재정 정책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거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신성장 사업으로 이렇게 투자 확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그 환경 오염이라던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그런 규제 강화, 그리고 각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수주의 정책 자체는 성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에 대한 영향은 평가 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영향은 다들 과거 10년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요인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화적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확대는 등으로 과거 대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요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에 대한 논쟁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 저금리 시대도 종료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금리 시대가 종료될 것인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금리 시대를 주장하는 논거, 과거 10년 동안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저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국 등 신흥국에서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투자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자본 가상 경제로 전환되면서 사실 뭐 인터넷에서 사업체 하나 차리는데 내가 알고 있는 너울리지만 있으면 되지 특별히 이렇게 설비 투자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요즘 사업들이. 그래서 투자에 대한 수요 자체가 물적 투자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저축이 과잉 상태이고 그래서 유동성이 늘 풍부할 거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일정 부분 여기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차세대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가 저금리 시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 금융시장은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대됐다가 중앙은행들은 막상 완화적인 조치들을 지속하면서 그 기대가 꺾이고 기대가 나타났다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향후는 약간 높은 유동성 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인플레이션 안에서 정책 기대는 높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그렇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 논쟁은 앞으로 누구도 이렇게 선뜻 말하기 힘든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발표를 마쳤는데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느끼는 점은 세상의 정보가 너무 많고 아무리 제가 이제 금융시장을 미리 파악해서 그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모든 일들을 예측하긴 너무 어렵고 그런 것들이 계속 또 예측한다 해도 언제 튀어나올지 시점까지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 빨리 판단하고 또 그 영향을 예측해서 이렇게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루머에 사서 이제 팩트에 팔아라. 최근에는 이제 팩트에 이제 사라는 말도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 금융시장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 때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많이 했는데 뭐 트럼프가 되건 뭐 바이든이 되건 일단 정책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거는 금융시장에 그냥 주가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리스크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이 금융시장이 많이 변동하는 이런 장에 다들 좀 빨리 판단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고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